기계 인공지능 연구회 2025년 인공지능 여름학교에서 첫 번째 머신러닝, 딥러닝 부분을 맡은 국립금호공과대학교 손정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한테 2시간이 주어졌고요. 그래서 앞쪽에서는 머신러닝 또는 AI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다가 이제 그 ANN 모델에 대해서 그래서 퍼셉트론, 그 다음에 멀티레이블 퍼셉트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오토 엔코더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두 번째 시간에 CNN하고 RNN을 다루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뭐 2시 조금 전에 잠깐 쉬는 시간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I, 네, 저희 다 AI 하러 모이셨잖아요. 자, 여기 사진이 알려지기로는 다트머스 컨퍼런스라는 데서 1956년에 처음 이제 여기 보시면 이름이 있습니다. 민스키, 맥커시, 이런 유명하신 분들 사진이 있는데 저게 1956년도에 컨퍼런스에서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2005년도에 50주년 기념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025년이니까 70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 행사가 끝나면 아마 여러분들 단체 사진을 다 찍으실 텐데 그런 사진이 나중에 한 100년쯤 지나면 또 이렇게 역사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나 여러분들 중에 또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나와서 역사에 남는 사진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네, AI 여기 아마 이제 대부분은 이제 기계 베이스의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계뿐만 아니라 AI가 그러면 엔지니어링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아마 이제 이 데이터를 이용한 어떤 지식 이런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새로운 루트가 열렸다. 예전에는 우리 연력학, 고체역학, 동력학, FNMA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을 이해를 했으면 지금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엔지니어링 시스템을 이해하는 새로운 길을 연 게 저희 엔지니어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이 AI의 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뭘 자동화하고 알아서 해주고 그런 느낌보다는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또 다른 길을 열어준 게 AI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기계공학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기존의 우리 프로그래밍은 어떤 내가 데이터가 있고 어떤 규칙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내는 게 기존의 프로그래밍이었는데 이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은 데이터를 넣고 그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트를 알고 있을 때 어떤 규칙인가를 찾는 게 이 머신러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프로그래밍, 요즘 이제 프로그래밍, 저도 학교에서도 매틀넷도 하고, C도 하고 굉장히 수업을 많이 했지만, 이제 프로그래밍을 수업하는 게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제를 내드리면 다 GPT가 하거든요. 다 GPT가 하고 있어서, 저 사실은, 오늘 강의 내용에도 아마 뒤에 참고해서 보시면, 코드나 그런 것들은 전혀 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려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챗GPT한테 얘기하시면 웬만한 건 다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디테일하게 어떻게 코드를 만들고 하는 내용보다는 좀 더 큰 그림에서 또는 theoretical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에서 조금 이해하시는 거를 조금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미 많이 알고 있어서 지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리그레션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오늘은 주로 아마 클래시피케이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날씨가 더운 거냐 추운 거냐 이렇게 분류하는 건 분류고요. 클래시피케이션이고 몇 도일까요? 라고 하는 건 리그레션입니다. 그래서 분류와 회귀라는 걸 우리가 주로 하게 될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머신러닝은 크게 네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뭐 슈퍼바이즈드 러닝 또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다음에 그 중간 정도인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다음에 그거랑은 조금 결이 다르지만 이제 강학습이라고 하는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있고요. 저희가 오늘 가장 많이 다룰 부분은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 쪽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고 내가 정답을 알고 있을 때 그 룰을 찾는 그런 내용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될 거고요. 기본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주어져 있고요. X라는 입력에 대해서 Y라는 아웃풋을 이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요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분할을 합니다. 스플리팅을 해서 학습에 쓸 데이터와 테스트에 쓸 데이터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보통 70%, 30% 정도, 또는 80%, 20%. 네, 그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보통 70%, 30% 정도 하고 이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클래시파이어 또는 우리 모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고 이제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분류의 경우에는 어떤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해서 결정 경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그라미냐, 플러스 모양이냐를 요 두 사이를 가르는 저런 경계선을 찾는 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클래시피케이션이고,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들 중에 그것들을 관통하는 어떤 함수, 우리 펑션이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많이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런 함수를 찾는 게 이제 리그레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하고 싶은 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잘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를 남겨놨던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는데, 기존에 만들었던 클래시파이어나 모델이나 디시전 바운더리나 펑션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잘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델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실제 테스트 데이터에서 성능이 좋은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오버피팅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분류나 획이나 이렇게 보시면 오버피팅, 적절한 피팅, 이제 언더피팅. 언더피팅은 이제 공부 안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선 쭉 그어 놓은 겁니다. 분류나 획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머신러닝이라는 걸 했을 때는 제일 앞에 있는 오버피팅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생들을 대학원생들하고 막 하면 이제 트레이닝을 해서 모델을 만들면, 교수님 정확도가 애큐러시가 98%인데요. 야, 100%를 만들어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막 해가지고 그 학생들은 또 어떻게든 해옵니다. 대학원생들, 우리나라 대학원생은 참 훌륭해서 100%를 하라 그러면 99.9까지 만들어 옵니다. 잘했어. 고생했어. 근데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85%, 80%. 야, 이거 잘못한 거 아니니? 처음에 시작할 때 몰랐습니다. 그게 오버피팅이라는 걸, 그러니까 트레이닝 할 때 아무리 100%가 나와도 테스트할 때 70%, 80%가 나오면 아무 의미 없는 모델인데, 그런 걸 굉장히 여러 번 하다가 이제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클래시피케이션 아주 분류를 잘 하고 있습니다. 퍼펙트하게 파란색하고 주황색 동그라미를 아주 잘 가르고 있고요. 굉장히 복잡한 선으로. 밑에도 보시면 거의 모든 점들을 잃을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높은 폴리노미얼 같으면 9차, 10차 방정식 이런 걸 이용해서 굉장히 어렵게 잘 만들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하고 싶은 건 저 왼쪽에 있는 저런 게 아니라 한두 개쯤 틀려도 괜찮은 유니버셜 펑션 어프록시레이터나 그런 형태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승철 교수님 강의 자료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이제 리그레션 모델입니다. 데이터가 10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10개의 데이터가 있고, 첫 번째는 이제 직선으로 리그레션을 한 겁니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3차 방정식을 3차로 모델링을 하면 어느 정도 리저너블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모델 복잡도를 쫙 높여서 트레이닝을 해서 9차 폴리노미널로 하면 왼쪽 그림과 같이 학습한 데이터는 굉장히 잘 맞춥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10개인데 9차를 했으니까 거의 모든 포인트를 다 지나가는 저런 모델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저기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사이에 보시면 우리가 리저너블하게 생각할 때는 저 두 포인트 사이에 어딘가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펜이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사이면 여기 어느 정도의 어떤 값이 나오는 게 리저너블하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모델로 보시면 저 밑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복잡하게 하고 트레이닝 데이터를 다 퍼펙트하게 맞춘다고 해서 좋은 모델이 아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복잡도를 계속 높이면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선이지만 선으로 보시는 것처럼 계속 에러는 줄어듭니다. 학습을 많이 시키면 계속 줄어듭니다. 근데 테스트 결과를 보면 2, 3, 4 이 정도까지는 비슷한데 7, 8이 되면 이제 테스트에 대한 애큐러시는 굉장히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사실 답은 없습니다. 그냥 2 또는 3 정도면 적절하겠다라고 하는 게 판단을 하시는 거지. 어떨 때는 3을 해야 된다. 어떨 때는 4를 해야 된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엔지니어링 센스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 머신러닝의 슈퍼바이즈드 러닝,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하면 이런 다양한 알고리즘, 분류 알고리즘들도 있고요. 리그레션 모델도 있고, K-means나 디멘션 리덕션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다뤄야 되는데 오늘은 이런 부분은 다 빼고요. 그 중에서 퍼셉트론만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신경망으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ANN 이야기입니다. 자, 퍼셉트론이라는 얘기는 저기 보시면 1958년도에 나온 겁니다. 네. 이 퍼셉트론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수학의 간단한 이야기 하나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왜 내적입니다. 여러분 아마 공학 수학이나 전형대 수학이나 이런 거 들으시면 내적 무수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내적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 두 벡터가 있을 때 내적을 계산하면 뭐를 할 수 있냐면 두 벡터 사이의 각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이, 저런 식은 아마 고등학교 때도 배우실 것 같은데, 네. 자, 요 관계를 이용하면, 이 내적이라는 걸 이용하면, 이렇게 공간을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어진 건 y라는, 여기 y라는 벡터가 하나 주어져 있으면, 저 벡터와 수직한 벡터들, 여기 x라고 되어 있는 수직한 벡터들을 찾으면 내적이 0이 됩니다. 내적을 계산해서 0이 되면 그 벡터는 다 주어진 벡터와 수직한 벡터고요. 내적을 계산했는데 0보다 작다. 두 벡터의 내적을 계산했는데 0보다 작다 그러면 각도가 90도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둔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벡터의 내적을 계산해서 0보다 크다라는 값이 나오면 두 벡터 사이의 각도는 예각입니다. 90도보다 작은 각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어떤 주어진 벡터가 하나 있으면 그에 대해서 90도가 되는 벡터들 또는 예각이 되는 벡터, 둔각이 되는 벡터로 이렇게 공간을 분할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뒤에 저희가 좀 활용하겠습니다. 자, 퍼셉트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57년, 58년에 이야기가 됐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뉴런을 본따서 만든 모델입니다. 여기 수상돌기라는 데서 이렇게 신호들을 막 측정하고 이제 액션이라는 데서 이제 축색돌기라고 하는 곳에서 아웃풋을 내보내는데 이 뉴런의 독특한 점이 이 수상돌기에서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를 다 동일하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잘
중요한 거는 가중치를 많이 주고 무시할 거는 무시하고 그걸 다 모아서 아웃풋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델을 만든 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퍼셉트론이고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중요하냐, 어떤 입력이 중요하지 않냐는 여기 보시는 다 이런 웨이트, 오메가라고 되어 있는 이런 웨이트를 가지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웨이티드 썸을 하고 그 썸된 걸 어떤 초기에는 이렇게 뭐 사인 펑션이나 아니면 스텝 펑션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0보다 크면 1,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또는 0보다 크면 1, 0보다 작으면 0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도록 만든 모델이 퍼셉트론입니다. 그래서 이 퍼셉트론은 기본적으로 n차원 공간을 두 개로 분할할 수 있는 하이퍼플레인을 하나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림은 2차원 공간에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분할하는 직선을 표현한 거지만 실제로는 이제 n차원 공간에서 그 공간을 두 개로 분할하는 그런 하이퍼플레인을 제공하는 게 퍼셉트론 모델이고요. 그 직선은 아마도 그 주어진 벡터가 여기서는 오메가입니다. 오메가라는 벡터가 주어지면 그 벡터와 수직이 되는 그런 직선을 하나 만드는 게 오메가만 결정하면 그 오메가와 수직인 애들은 딱 정해지는 거니까 우리가 공간을 두 개로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의 업데이팅 알고리즘은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웨이팅 벡터를 다음과 같이 업데이팅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왼쪽 걸 먼저 보시면 원래는 y가 저 x가 들어갔을 때 원래는 정답은 플러스 1이에요. 플러스 1. 근데 지금은 주어진 오메가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1쪽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틀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위에 주어진 식처럼 새로운 오메가는 기존 오메가에다가 플러스 yk 곱하기 xk 그러니까 를 하면 요 두 올드 벡터와 저 x 벡터를 평행 사변형으로 하는 이렇게 더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더하시면 이러한 새로운 벡터가 오메가가 업데이팅이 되고 그러면 오메가 쪽의 방향이 플러스 1,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요 주황색 선을 기준으로. 그러면 원래 플러스 1, 아웃풋이 원래 플러스 1이었으니까 그 기준 업데이트가 제대로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정답은 마이너스 1인데 현재 플러스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저런 과정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면 플러스 1쪽으로 마이너스 1로 다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런 단순한 과정을 통해서 퍼셉트론은 오메가를 업데이트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퍼셉트론은 이진분류기입니다. 두 개로만 나누는 겁니다. 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라는 걸 알면 웨이팅 여기 보시면 x1, x2에 대해서 3, -2라는 웨이팅 값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뭐 다 아시겠지만 저 위에 있는 1은 바이어스입니다. 네, 바이어스는 저기서는 식에서는 오메가 제로로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뭐 다른 데서 뒤에 가면 또 B라고 바이어스니까 B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막 섞여서 쓰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서 또는 이제 바이어스는 다 빼고 나오는 그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요 웨이팅 값을 저희가 알면 여기서는 x1에 대한 웨이팅은 3, x2에 대한 웨이팅은 -2다 라는 걸 알면 결국은 이 분류하는 이 결정 경계는 요 웨이팅을 요 웨이팅을 다 웨이티드 썸에 요 G 안에 들어있는 요 웨이티드 썸을 0으로 만족하는 직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차원이 커지면 이제 파이프 플레인이 되겠지만 이 차원에서는 직선이 되고요. 또는 다르게 이해하시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메가를 알면 된다고 했잖아요. 오메가는 지금 보시면 오메가 1, 오메가 2가 3, -2입니다. 그러면 3, -2로 이렇게
이렇게 벡터를 하나 그려주시면 이 벡터의 수직인 직선이 결정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수직인 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물론 이 플러스 1 때문에 바이어스 때문에 시프팅이 돼서 사실 이 식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x2는 2분의 3 x1 플러스 2분의 1 우리 잘 알고 있는 식으로 바꾸면 ax 플러스 b로 바꾸면 이런 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벡터도 이제 시프팅만 바이어스 때문에 값만 시프팅 해주시면 똑같은 결과인데요. 두 개의 직선이 그러니까 이 벡터와 이 직선이 수직이어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두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는 곱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 아마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결정 경계를 하나 만드는 게 퍼셉트론이고, 그래서 이런 결정 경계를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벡터의 방향 쪽이 플러스,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또는 뭐 1, 0 또는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분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2차원 평면에서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제한적이어서 2차원 평면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n차원 평면 공간까지 확장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풋이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m개의 인풋 데이터를 고려하면 m차원 공간에서의 어떤 하나의 벡터 오메가 또는 그 오메가의 수직인 하이퍼플레인 하나를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퍼셉트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날 텐데요. 이렇게 퍼셉트론 가지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퍼셉트론을 하면 이렇게 딱 잘 분류가 됩니다. 퍼셉트론 가지고. 그래서 파란색하고 빨간색을 잘 분류시켰는데 이게 베스트냐? 아마 대부분 우리는 감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파란색하고 빨간색 사이의 공간을 그러니까 제가 그리면 뭐 이 정도 어떤 공간을 정확하게 이렇게 가운데를 쫙 갈라주면 되게 이쁠 것 같은데 퍼셉트론은 그렇게 갈라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분류가 딱 끝나면 그 선이 어디에 생기든 네 거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보완하고 싶은 게 이제 뭐 서포트 벡터 머신 가운데 선을 딱 갈라주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 그다음에 뭐 좀 더 확장하면 로지스트 리그레션 이런 모델까지 확장이 되는데 그 얘기는 네 오늘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런 퍼셉트론이 처음 제안됐을 때 굉장히 이제 효과적이다. OR 프로블럼 이런 것들을 풀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는데 한 10년쯤 지나서 이 퍼셉트론 가지고 이 익스클루시브 OR라고 하죠. XOR 프로블럼을 풀 수가 없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개가 x1, x2가 같으면 0, 다르면 1이 나오는 게 익스클루시브 OR라는 논리 회로인데 그 그림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근데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저희가 초록색 점이랑 빨간색 점으로 표현을 했는데 직선 하나로는 퍼셉트론 하나로는 도저히 가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그럼 직선을 두 개 쓰면 되겠다. 직선을 두 개 쓰면 직선 안쪽과 두 직선의 바깥쪽 이렇게 하면 두 개를 분류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직선 두 개를 이렇게 보시면 좀 빨간색하고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 두 개의 직선을 이용하겠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퍼셉트론 하나가 일종의 직선 하나, 하이퍼플레인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간단하게 합쳐서 이런 형태로 만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썼던 서메이션 해서 우리가 사인 펑션이나 시그널 스텝 펑션 쓰던 걸 우리가 시그모이드 펑션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합쳐서 저희가 이런 레이어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층, 그다음에 두 번째 층, 출력층 이렇게 레이어를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XOR 문제를 풀 때 그럼 뭐 직선을 여러 개 쓰면
할 수 있겠다라는 개념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은 이제 커널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자, 여기 위에 있는 그림 보시면 빨간색하고 초록색을 분류하려면, 그죠? 직선 하나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까처럼 이제 직선 두 개를 써야 됩니다. 퍼셉트론 두 개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를 쓰고 싶습니다. 하나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x 값들을 x랑 x 제곱이라는 걸로 하나를 제곱해서 이렇게 플러스를 하면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플러스이 됩니다. 그러면 좀 빨간색과 초록색 네모를 분류할 수 있는 저런 직선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동영상은 네,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인데 커널을 잘 설명해주는 내용입니다. 안에 보시면 동영상에 파란색 점하고 빨간색 점들이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평면상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야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직선밖에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얘들을 차원을 올려서 보시면 이렇게 자를 수 있는 이런 하이퍼플레인이 하나 생기고요. 얘를 다시 밑으로 원래 차원으로 내리면 얘를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분류할 수 있는 이런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매핑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는 기계공학 베이스라면 아마 자동지어나 이런 거 들으시면 라플라스 변환 이런 것도 아마 배우셨을 텐데 그런 게 다 라플라스 변환이 뭔가요? 타임 영역에 있던 애를 이제 컴플렉스 도메인으로 옮겨서 문제를 쉽게 풀겠다라는 거고 이 커널은 보시는 것처럼 차원을 올리는 겁니다. 원래 1차원에 있던 애를 평면으로 차원을 올려서 문제를 푸는 형태를 저희가 커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XOR 프로블럼도 이렇게 차원을 X랑 XU 여기 보시면 XU, XV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한 거까지 이렇게 차원을 하나 공간상으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래서 XU, XV, U 곱하기 V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3차원 공간으로 올리면 이렇게 하면 빨간색과 초록색 점을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커널을 써서 원래 입력을 커널을 써서 분류할 수 있는 리니얼리 분류할 수 세퍼러블한 그런 도메인으로 보내서 분류를 하면 되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커널을 우리가 그때그때 다 디자인할 수는 없습니다. 디자인을 아이디어가 아주 좋으면 모르겠지만 아까 1차원에서 2차원 정도는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N차원에 가 있는 이 데이터를 커널로 해서 다른 차원으로 보내서 할 수 있다. 머릿속으로 또는 커널을 디자인할 수 있다. 그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커널을 뉴런으로 대체하겠다라는 겁니다. 뉴런으로 대체하고 어쨌든 저희가 그 퍼셉트론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가는 얘기가 되는데 저희가 여기서 학습하는 건 뭐예요? 어쨌든 여기에 있는 오메가 각 뉴런들을 연결한 오메가들을 저희가 학습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앞에서는 이제 오메가가 결정이 돼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걸 본 거고 저희가 실제로 머신러닝에서 해야 될 거는 오메가들을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결정할 거냐가 저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럴 거면 이 커널이라는 것도 뉴런으로 바꾸고 얘들을 또 서로 학습을 통해서 오메가들을 결정을 하면 쓸 수 있겠다. 그래서 계속 입력 데이터를 매핑을 하는 겁니다. 리니어리 세퍼러블 가능한 때까지 하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직선 하나로 저희가 분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리니어리 세퍼러블 할 때까지 보내겠다. 그리고 그게 저희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또는 ANN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요 그림 제가 금방 넘어갔었는데요. 머신러닝, 딥러닝 차이가
뭐 뒤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그림이 굉장히 구글에서 보시면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는 이 피처를 원래는 내가 잘 분류할 수 있는 피처를 뽑아서 주는 게 머신러닝이고 그 피처를 자기가 알아서 학습을 통해서 분류 가능할 때까지 매핑을 시켜서 하는 게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밑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이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는 입력에 대해서 넌리니어 매핑을 통해서 피처 러닝을 하고 마지막 단에서 리니얼리 세프럽을 한 상태가 되면 분류를 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동일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커널을 디자인할 수 있으면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ANN을 딥러닝을 통해서 피처 러닝으로 가시면 되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미지를 보시면 자, 인풋 단에서의 데이터 분포와 히든 레이어를 5번째 보시면 넌리니어 매핑을 통해서 커널을 이용해서 계속 다른 차원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보시면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이 웬만큼 분류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보내는 겁니다. 그 과정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웨이팅 팩터를 파라미터를 학습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겠다라는 게 이제 딥러닝의 기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딥러닝을 어떻게 학습을 하냐?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최적화 이런 개념에서 가지고 온 로스 펑션입니다. 그래서 실제 아웃풋하고 우리가 계산했을 때 나온 아웃풋. 그래서 실제 아웃풋이 여기 보시면 y 있고요. 그다음에 오메가 파라미터로 이루어진 함수에서 나오는 아웃풋이 h라고 h 안에 xi라고 들어있는 저 부분이 우리가 계산된 아웃풋입니다. 그 두 개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이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기본 개념은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메가를 업데이트 하는데 기존 오메가에서 빼기 알파 곱하기 그레디언트 뭐냐면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로스 펑션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겁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그레디언트를 나타낸 건데요. 이제 그레디언트 이제 기본적으로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를 계산해서 기울기가 플러스다. 우리가 이제 최적화한다는 얘기는 대부분 이제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면 보시면 저 그래프에서 가장 아랫단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최적화해서 찾고 싶은 건 조기가 얼마냐는 값을 찾고 싶은 게 아니라 조기가 최소가 될 때에 x가 얼마냐를 저희가 찾는 게 최적화입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플러스일 때는 어떻게 계속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래서 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오메가가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저 알파는 보통 이제 러닝 레이시라고 그래서 이동을 할 텐데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는 x0에서 이제 x 스타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저기를 얼마나 촘촘하게 갈 건지 멀리 갈 건지 그런 걸 결정하는 팩터가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촘촘히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렇게 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알파가 굉장히 크면 막 이렇게 건너뛰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학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잘 알고 있는 역전파 또는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될 텐데요. 요 자료들은 이제 닉스 교수님 강의 자료 있는 거여서 저희가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예제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3단계입니다. 요 자료는 우리 내일 아마 강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나대 이상승 교수님의 강의 자료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저희가 학습하는 과정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오메가 값을 랜덤하게 부여합니다. 랜덤하게 부여하고 일단 피드 포워드라고 하는 파란색 선으로 있는 것처럼 앞으로 쭉 이제 오메가들 랜덤이니까 쭉 계산이 될 겁니다. 곱하기해서 더하기 하고 쭉 계산이 되고 그러면 아웃풋이 나올 겁니다. 그 아웃풋에 대해서 로스를 계산을 하고 그럼 계산하면 뭐 한 방에 잘 안 맞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로스가 더 최소화가 되도록 이제 오메가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 정보를 어떻게 저 초록색 선을 따라서 뒤쪽에서부터 앞쪽까지 계속 그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피드 포워드 과정은 아마 다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일단은 바이어스는 그려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X1, X2, X3라는 입력에 대해서 보시면 저 오메가 11 있고 슈퍼스크립트 위에 있는 1은 이제 첫 번째 레이어에서의 1이고요. 또 왼쪽에 데피니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서브스크립션의 1,1은 Y1으로 가는 X1의 오메가이다. 파라미터다라고 해서 데스티네이션이 먼저 나오고 소스가 뒤에 있습니다. 그 파라미터를 잘 이해하시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요 Y1을 계산할 때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메가들을 각각 다 입력에 곱해서 쭉 더하시면 됩니다. 쭉 더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빠진 게 있죠. 뭐가 있어요? non-linear 액티베이션 펑션이 필요합니다. 뭐 시그모이드를 쓸 수도 있고요. 뭐 우리 렐루 펑션을 쓰실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이제 y라는 여기 보시면 y1, y2는 여기서는 y1, y2 틸다라는 걸 계산을 하시고요. 틸다라는 걸 계산을 하고 거기에 non-linear 펑션을 씌워서 최종적으로 y1, y2를 y1, y2 틸다에다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씌워서 y1, y2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엔 다시 또 두 번째 레이어의 웨이팅을 곱해서 z를 계산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쭉 이제 피드포워드를 계산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로스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정답은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저희가 GT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로스 펑션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Z1 내가 계산한 프리딕션한 Z1에서 그라운드 트루스를 뺀 차이를 에러를 보통 이제 제곱하죠.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제곱해서 민스퀘어 에러를 저희가 계산을 합니다. 그럼 이 에러를 어디까지 보내줘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게 제일 앞단까지 계속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해야 되는 건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게 저 밑에 보시면 오메가 11 첫 번째 레이어에 오메가 11, 오메가 21, 뭐 오메가 22 그러니까 첫 번째 레이어에 웨이트가 몇 개가 있나요? 6개 웨이트에 대해서 다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야 되고 저기를 계산을 하려면 그 전단에 있는 또 두 번째 레이어에서 또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있는 값들이 체인 룰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오메가들을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수식들을 한 번씩 따라가 보시면 네, 실제로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각 그 오메가들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단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쭉 계산하시면 여기 있는 값들은 다 실제로는 수식이지만 값으로 다 나오는 값입니다. 기울기 값처럼. 그래서 그 값이 최소가 되도록 계속 그러니까 그 그레디언트 업데이트하는 오메가 마이너스 알파 그레디언트 그 식을 이용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옵티마이저 얘기를 할 텐데요. 뭐 아마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저희가 썼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쓰시면 요즘 뭐 제일 그냥 디폴트로 쓰시는 게 아담 옵티마이저 쓰시잖아요. 네. 결국은 이 옵티마이저들을 보시면 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뭐 모멘텀 이런 거에서 쭉 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아담 많이 쓰고 계시는데 결국은 뭘 한 거냐면 스텝 사이즈를 조절을 할 거냐. 그러니까 알파 아까 여기는 에타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알파라고 했던 그 스텝 사이즈를 어떻게 조절할 거냐.
또는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반영할 거냐를 고민을 해서 조금씩 수정한 게 여기 보시면 뭐 스텝 여기 빨간색 밑에 보시는 스텝 사이즈를 수정한 모델들이고요. 위에는 스텝의 방향들을 수정한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레퍼런스를 안 달아놨는데 예, 구글링 해보시면 나옵니다. 네,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감사하게도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으셨던데 예, 뭐 사실 저희 학생들도 그냥 남습니다. 그냥 왜? 그냥 있던데요. 예.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는 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해서 예, 제가 이 그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모든 옵티마이저는 다 알파나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차이들을 조금씩 모델들 수정한 게 옵티마이즈들이 조금씩 변형되어 온 겁니다. 여기까지가 ANN 이야기였고요. 이제 거기를 조금 확장해서 오토 인커더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토 인코더를 제가 다룰까 다루지 말까를 한참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여기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 넣었던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면 오토 인코더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컴퓨터 파일 압축하는 거 하시잖아요. 그죠? 파일 여러 개 묶어가지고 압축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압축한 걸 다시 풀면 원래 파일이 100% 그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거랑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토 인코더는 우리 압축하는 이유는 뭐예요? 용량 줄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디멘전 리덕션을 하는데 신경망을 이용해서 디멘전 리덕션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하게 보실 부분, 오토 인코더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가운데 있는 저기 뭐 히든 스페이스 또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저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력들이 쭉 들어오면 신경망을 통해서 지금은 두 개의 뉴런으로 또는 뭐 2차원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N차원에 있던 거를 쭉 압축을 해서 2차원까지 압축을 하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복원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역시나 저 파라메터들을 학습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보시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엠니스트 데이터 가지고 하는 예제를 잠깐 가지고 왔는데요. 엠니스트 데이터 28x28 해서 784개인가요? 이렇게 데이터들을 쫙 플래트닝하고 쭉 압축을 해서 다시 확장을 하면 원래 있던 저 입력으로 줬던 1이라는 숫자가 다시 1이라는 숫자로 다시 복원이 됩니다. 물론 아주 퍼펙트하게 깨끗하게 복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오토 인코더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1, 5, 6 3개를 가지고 했고요. 3개를 했고 그걸 가지고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봤더니 압축을 쫙 했는데 레이턴트 2차원에 플러스를 해봤더니 1, 5, 6이 이렇게 따로따로 자리를 잡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면 어떤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 게 저기 포함되어 있지 않던 새로운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 하나를 뽑아서 거기만 다시 복원을 시켜봤더니 뭐 5가 조금 흐릿하긴 하지만 비슷한 5로 이렇게 생성이 가능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턴트 스페이스 보시면 자 여기 밑에 보시면 파란색 점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 두 점 사이에서 이렇게 뭐라 할까요? 내삽을 하는 인터폴레이션을 한다고 할까요? 중간쯤을 하면 요 보시면 저 그림하고 세 번째 그림의 중간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는 둘 다 아닌 되게 조금 다른 형태의 그림이 나왔고요. 이걸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두 개의 중간을 하면 이렇게 요 클럽의 위치를 보시면 이렇게 요거의 중간 정도로 이렇게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보시면 5에서 6까지 가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복원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저희가 활용하면 단순한 형태의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단 뭐 ANN 모델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깐 지금 57분인데요. 화장실 갔다 오시고 한 5분만 쉬겠습니다. 2시 2분에 다음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